네. 자, 더존 프로그램을 실행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3부 2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3부 2장. 전표 관리.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처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 등록을 해서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이 학습을 마쳤습니다. 앞에 시간 4시간 동안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FAT 1급 시험에서는 기초정보관리가 10점이에요. 3문제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전표관리, 전표 입력에 관한 것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전표 입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실 때에 전표 입력의 부분이 어디냐면은 분계 부분이에요. 분계.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이 얘기 제가 살짝 해드렸죠. 회계상 거래라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과 비용의 증가나 감소, 즉 변화가 있는 것이면은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난을 맞았다든가 파손이나 화재를 당했다든가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난이나 파손, 화재, 가격의 하락은 상품 가격의 하락은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난을 맞은 것을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종업원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회계상에서는 그것을 거래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회계상 거래는 아무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전표 입력, 즉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분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요소가 거래의 8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러한 거래의 성립이 되는지를 꼭 검증을 해봐야 돼요. 분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산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을 때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부채의 경우는 부채가 감소할 때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증가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본의 경우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방향이 같아요. 자본이 감소할 때 차변, 자본이 증가할 때 그 자본 계정에 대변에 기록하죠. 수익과 비용은 수익이 발생할 때는 대변에 수익 계정 대변에 비용이 발생할 때는 비용 계정에 차변에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8요소는 이렇게 4가지 요소씩 양쪽으로 8요소가 되는데 10요소라고 한다면 수익의 취소가 하나 있고 비용의 취소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가 취소시키는 그런 결산 수정 분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변에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에 선수 수익 이런 분계가 결산 수정 분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1년치를 선불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화물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요. 1년.
그러면 2021년 12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2022년 11월 30일로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120만 원을 지불했다 하면서 12월 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봐요.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120만 원 비용 발생이니까 보험료 차변에 기록했고, 현금 120만 원 자산 감소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우리가 분계한 거죠. 그랬다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를 전부 검사합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 그걸 걸러내죠. 그러면 12월 1일 날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1개월이 남아있어요. 11개월이 남아있는데 12월 1일 날 우리가 120만 원을 전부 비용 처리해버렸죠. 그러면 그것은 유용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기의 보험료를 12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죠. 당기는 한 달만 경과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한 달치는 10만 원이니까. 그러려면은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0만 원을 비용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110만 원 하면 비용이 110만 원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돈은 이미 12월 1일 날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켜요. 선급비용, 보험료 취소 110만 원, 선급비용 자산 110만 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맞아 하고 이해가 잘 가신 분은 이미 회계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이 분계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신 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과거부터 벌써 회계 공부를 해왔던 분들. 이번에 처음 회계 공부하신 분은 제가 이 얘기한 것이 저게 어디서 나왔지? 무슨 말을 하니까. 그거 정상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분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해봐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반복을 할 텐데, 아무튼 항상 여러분은 뭘 지켜야 되느냐? 거래의 8요소, 거래의 10요소를 꼭 지킨다는 거. 그러려면은 이 요소를 지키려면은 우선 자산 계정 과목이 뭐고, 부채 계정 과목이 어떤 것이 있고, 자본 계정 과목이 어떤 것이 있고, 비용과 수익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워야 된다. 한꺼번에 다 외우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정리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론 때 분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표 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뭐 전표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전표 번호 같은 것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물론 뭐 전표 번호를 신경 써서 고쳐야 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완벽하게 자동으로 전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입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강제로 고칠 때 이렇게 번호 수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을 우리가 찾을 때는요, 어제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을 할 겁니다. 계정 과목에 두 자리, 두 자리만 입력해서 코드를 찾으면 돼요. 코드를 다 외운 사람은 찾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1번이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 이렇게 타자하는 것보다 101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외워지기 전까지는 일단 검색을 해야 되겠죠. 외워가지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검색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니까 일단 검색을 해가면서 이제 아하 코드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주 사용하는 개정 과목들은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정 과목 검색할 때는 두 글자만 쓰세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검색한다. 복리 아니면 후생. 복리후생이니까 리후도 되겠죠. 리후. 근데 리후로 검색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리후도 됩니다. 리후하면 복리후생비 검색돼요. 그래서 그 개정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된 두 글자 네. 복리후생비인데 복비 하면 안 나오겠죠. 네. 복자하고 비자는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개정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표 삭제할 때는 휴지통 이용하시면 돼요. 전표 정렬은 자동으로 될 겁니다. 예. 어떤 자동이냐면 입력할 때는 입력 순서대로 딱 입력이 돼요. 그런데 입력 순서대로 되었다가 그 창을 닫았다가 다시 그 날짜로 들어가 보면 전표 번호 순이죠. 예, 번호 순. 그 다음에 월로 들어가면 날짜 순으로. 그래서 전표는 처음에 입력할 때 입력 순으로 입력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트를 다 할 수 있어요. 일자별이라든가 계정 코드별로도 정렬은 가능합니다. 자, 전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입력을 해 볼 텐데요. 이제 일단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모든 전표는 출금도 대체로, 입금도 대체로 다 대체 전표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대체 전표라는 게 뭐냐면 차변, 대변을 나누어서 입력하는 게 대체 전표입니다. 차변에 무슨 개정 과목 얼마, 대변에 무슨 개정 과목 얼마 그렇게 입력하는 게 대체 전표예요.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실 때 분계할 때 차변, 대변 나누어가면서 분계했죠? 그게 다 대체 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럼 출금 전표, 입금 전표는 뭐냐? 안 써도 되는 기능입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좀 편리해요. 자, 어떤 점이 편리한지 출금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의 감소 거래로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되며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출금 거래는 전표 입력 시에 구분란에다가 1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출금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걸 출금 전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대변이 현금으로 입력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대변이 현금 입력이 되니까 차변만 우리는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만. 그러니까 절반만 입력하면 되니까 스피드가 있겠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출금 전표는 언제 쓰면 좋느냐?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 이때 여러분은 1번 구분란에다가 요 1번 입력해가지고 출금 전표 처리하면은 대변이 현금으로 자동 입력되니까 속도가 2배 빨라지겠죠. 입금은 어떤 전표냐? 현금 증가 거래로 현금 계정 차변에 기입이 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입금 거래. 입력할 때 구분란에다가 2번이라고 우리가 입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 입력됩니다. 차변에 현금이 자동 입력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은 뭐만 입력하면 돼요?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대체 전표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리겠죠. 네, 시간 전략이다. 이거 시간 전략.
출금, 입금은 시간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대체전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전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차변, 차변은 우리가 이제 코드 3번을 쓸 거고요. 대변, 코드 4번을 쓸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것이 대체전표이다. 네, 밑에 아이캔 박스에 보시면은요, 3번, 4번만 있는 게 아니라 5번, 6번도 여기 소개가 나오는데요. 결산 차변이 5번이고요. 결산 대변이 6번입니다. 우리가 결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결산이라는 것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때 그 자동 결산에 의해서 전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5번, 6번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은 5번의 결산 차변은 3번의 이 차변과 같은 것이고요. 또 6번의 결산 대변도 4번의 대변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다만 우리가 결산 때 사용한 분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빨리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되는 거래처를 한글로 된 문자로 된 거래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정 과목이냐 하면은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들이에요.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 바드름,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가령 외상매출금 OK 상회가 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한글로 OK 상회, 이게 문자로 OK 상회 이렇게만 입력하면 안 돼요. 코드로. 그러니까 코드란에다가 OK 상회라고 하는 거래처를 검색해 가지고 거기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채무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등의 채무 관련 계정 과목들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다. 예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어제 했던 것 중에 여기 기억이 나시나요? 거래처 초기 이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초기 이월 작업을 마지막 끝 무렵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그 거래처 초기 이월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들이 다 이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거래처 개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영수증이 보니까 식당 영수증입니다. 3만원짜리. 자, 오른쪽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여기다가 분계를 한번 써보시오. 가운데 이렇게 슬롯이 들어가 있죠. 예, 이거는 왼쪽이 차변, 오른쪽에 대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요 거래가 이겁니다. 이 영수증이 이런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어젯밤에 야근하고 회계팀에서 야근을 하고 3만원 밥값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3만원 밥값 지불한 영수증. 자,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야근을 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비용 발생이 차변이니까
차변에다가 비용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비용 계정 과목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뭐죠? 예, 복리후생비. 예. 직원들 식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저는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3만 원 기록할 칸이 부족해서 저는 안 썼어요. 여러분은 복리후생비 3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변은 뭐가 오죠?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산에 입력할 때는 이 분계가 머리에 일단 한번 떠올라야 된다 이거죠. 떠올라야 돼. 이 영수증을 딱 보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입력할 거야 하고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떠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검증을 해봅니다. 복리후생비 비용을 차변에 적었으니까 비용 발생했지. 자, 식당에다가 회사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지. 거래의 8요소에 맞는가 검증을 하시라 이거예요. 거래의 8요소에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었죠?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었죠? 이렇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분계 연습할 때는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짚어드린 대로 분계 딱 써보고 거래의 8요소로 검증해보고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우선 날짜가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전표 입력 메뉴가 여기 보면 사실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표 입력 메뉴가 2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 두 번째 있는 거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어디에 쓰는가를 알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언제 쓰느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미소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 미소식당이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현금을 주었으면 현금 영수증 받아오면 돼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아온 것도 아니죠. 밥 5그릇 먹고 세금 계산서 잘 안 받아가죠.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는 받아갈 수는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미소식당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은 해주긴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 영수증을 받아온 것을 보면은 미소식당이 간이 과세자가 아닐까. 간이 과세자. 그냥 자그마한 식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원 없고 사장님 혼자 주방하고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작은 식당들이 있죠. 그런 데는 되게 간이 과세자예요. 연간 지난번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연간 그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4,800만 원이었어요. 연간 4,800만 원. 연간 4,800만 원.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금계산서 발급은요,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못하고 4,800만 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일반과세자였어요. 그런데 법 개정에 의해서 졸지에 간이과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줄어든 거는 좋은 일인데 나쁜 점도 발생했어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니까 거래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했던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되니까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 회사하고는 우리 회사 거래 못해. 그럴 수 있겠죠. 큰 기업들은 간이과세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거든요. 매입세 공제 다 받아야 되니까 뭐 오비맥주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회사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 다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는 어느 때 쓰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거래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래. 자, 근데 우리는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서는 연도를 건너뛰어서 월에 와 있어요. 연도는 입력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회계기간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하는 전표는 다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연도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몇 월 며칠만 입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수증에 있는 날짜 보시고 1월 11일 입력하겠습니다. 네, 맞죠? 1월 11일? 네. 자, 1 엔터 1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날짜 옆에 현금 잔액이 보이는데요. 이 현금 잔액은 뭐냐면 1월 1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참고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자, 커서가 어디로 왔냐면 9분에 왔죠. 아까 9분에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 보여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시지라는 내용을 보면요.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그 메시지 부분에 다 법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래금액 전부 출금으로 되는 출금 전표를 쓰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9분에다가 1번 넣어주세요. 1번 입력하시면 9분이 출금으로 되고요. 여기 대변이 현금으로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출금 1번 입력하면은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여기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복리후생비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코드를 모르니까 코드에서 복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이와같이 복리후생비가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제가 600번대, 700번대는 분양원가, 도급원가에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AT 시험 보는 경우에
도급이나 분양으로 회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쓸 일이 없을 거다 그랬죠. 절대로 600번대나 700번대는 쓰지 마세요. 500이냐 800이냐는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500은 제조원가, 800은 판매 관리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500 제조원가는 뭐냐? 만약에 요 식당에서 이 식대가 회계팀이 아니고 생산 일부 팀이 어제 야근을 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생산부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서의 복리후생비는 500번대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로 들어가요. 제조 원가. FAT 1급을 시험 볼 때는 생산부라고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만든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도소매업이죠. 의류 도소매업. 그러니까 의류 도소매업에 생산부가 있나요? 없어요. 도소매업에는 관리부나 영업부나 이런 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판매관리부예요. 자, 그래서 800번대 쓰셔야 됩니다. 811번에다 내려와서 엔터를 치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코드에 11번 들어가고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자,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은행하고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코드 넣을 필요 없고 여기다가 코드 건너가서 여기다가 참고로 넣어주는 거예요. 미소식당.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회계에 어떤 장부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거래는 왜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하냐면 그걸 코드를 넣어야 거래처 원장이라는 보조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코드를 넣지 않고 여기다 넣는 경우는 거래처 원장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요의 요 코드란에 가보시면은 밑에 말이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의 문장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적요 등록된 내용이었어요. 어제 우리 무슨 개념 과목 하나 등록하면서 적요 등록 할 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렇게 해봤는데 현금 적요만 나타납니다. 출금이나 입금 전표는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 적요만 보여요. 어떤 개념 과목에? 복리후생비에. 복리후생비 관련된 현금 적요만 우리가 등록해 놓은 것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해 놓으면 뭐가 좋으냐?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등록해 놓으면 딱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거든요. 직원들 야근하거나 하면 식대 지급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아침밥 줘야죠. 그게 다 직원 식대란 말이에요. 2번 여기다가 저 적요 코드에다가 숫자 2를 넣고 엔터를 치면은 저렇게 텍스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커서가 차변에 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3만 원을 입력할 때는 30 하시고 플러스 30000 이렇게 넣으면 어제 수업 안 들으신 분이에요. 30하고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면요 아래에 분계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분계 내용이 안 보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보여요. 여기 화살표가 위를 가리키고 있으면 지금 분계 내용은 안 보입니다. 이 화살표 밑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을 때 여기가 분계 내용이다 이거예요. 지금 입력한 1번 전표의 분계 내용. 차변이 811 복리후생비, 대변이 101번 현금이다. 분계장을 가보면은요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한번 분계장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전체 메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회계를 눌러도 이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분계하면 분계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이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다고 그랬죠.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분계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 거래였으니까 1월 엔터, 뒤에도 그냥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1월 1일이 자동 입력돼요. 또 뒤에다가 1월 엔터, 그리고 또 1에서 엔터를 그냥 쳐보세요. 그럼 말일이 자동 입력돼요. 이런 기능을 최대한 알으셔가지고 입력을 최소화하고 엔터를 잘 이용할 줄 알면 됩니다. 전표에서는 그냥 전체, 선택도 전체 해보시면은 우리가 전표를 하나 입력하는데 두 줄로 보여요. 분계 내용, 분계장은. 분계장이 왜 두 줄로 보이느냐. 자, 첫 번째 줄에 811번 복리후생비 차변, 또 두 번째 줄에도 출금이라고 해놓고 여기 대변의 현금이라는 게, 여기 3만 원은 대변, 여기 3만 원은 차변. 차변의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대변의 계정 과목은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보일 때는 한 줄로 보이지만 분계장에 가보면은 차변, 대변 다 나눠져 있어요.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유형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분계장은 우리가 이 회계 장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이거든요. 중요한 장부인데 실제로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계장 보고 뭘 찾으라는 시험은 거의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론 때 분계장 이런 거 제가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는 거고요. 자, 분계장 닫아버리시고 다시 전체 메뉴 가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되었는지 가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일별로 조회를 하면은 여기다 기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별 탭을 선택을, 우리 기본이 월별 탭이거든요. 기본이 월별 탭을 선택하면 기간을 입력을 못 합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항상 12월 31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월별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월별에서. 계정 과목에서도 그냥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아까 분계가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었으니까 총계정 원장에도 복리후생비와 현금 계정에 전기가 되었겠죠. 자, 메뉴의 현금 계정 어디에 전기됐어요? 대변에.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숫자만 있어요. 이거는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합계 금액만 보이는데 이 3만 원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총계정 원장은 계정별 원장을 월별로 모아놓은 것이에요. 월 합계.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항상 월 합계입니다. 월 합계. 지금은 우리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월 합계와 계정별 원장이 지금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 와야 요 3만 원에 대한 전기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대변에 3만 원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직원 식대 차대 지급한 것이다. 미소식당에 지급했다. 여러분이 그 T계정에다 전기할 때는 현금 계정에다가 1월 11일 쓰고 상대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라고 쓰고 3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배웠죠? 예. T계정에 약식으로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자장부에는 상대 계정 과목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요 내용이 보이고 적요라는 건 그 거래의 내용입니다. 그 거래의 내용. 그래서
현금 계정 대변에 3만 원이 기록된 것은 현금이 출금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기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닫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가봐야죠. 저 밑에 복리후생비. 811번. 자, 복리후생비 차변에 전기되어 있죠. 네, 복리후생비 차변 더블 클릭하시면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이 보입니다. 이게 복리후생비고요. 예, 계정별 원장 차변에 전기되어 있어요. 적용 내용은 똑같이 직원식대 및 차대 지급 3만 원. 총계정 원장은 계정별 원장의 월 합계로 표시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비용이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로 갈 텐데, 이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에 당기분부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딱 보일 거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가면 요 3만 원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현금 1280만 원에서 1280만 원이 전기에 이월되어 가지고 3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1277만 원이다라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요 잔액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그냥 조회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추가 사항들의 분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에러가 나 있는데 그냥 닫으시고 현금만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현금이 1277만 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에 이월된 게 여기 전기말 현금이 그 옆에 보이죠? 1280만 원. 1280만 원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현재 1277만 원. 그거는 3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지금 재무상태표 당기 재무상태표에 바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닫고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어요. 12월 달로 한번 보세요. 12월 달로 딱 보면은 아직은 매출액 한 건도 없었으니까 제로. 예. 이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말 상품이에요. 전기말 요거 전기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당기에는 기초상품 재고액으로 이렇게 오죠. 자, 비용 중에 여기 복리후생비만 3만 원 발생했습니다. 수익은 하나도 없고 비용만 3만 원 발생했죠.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3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당기 순손실 지금 현재 전표 딱 하나 3만 원짜리 복리후생비 전표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지금 손실이 났어요. 당기 순손실 3만 원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더존 회계 프로그램 또는 뭐 세무사랑 어떤 회계 프로그램이든 간에 전표를 하나 입력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분계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착착착착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전표 입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계 공부도 이제 이 도전으로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것이 매일같이 전표 입력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뭐다? 전표 입력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줄은 알아야 되겠죠. 핵심은 뭐다? 전표 입력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 분계가 지금은 전산회계에서는 점표입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산회계 공부는 점표입력으로 시작해서 점표입력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점표입력, 요것을 여러분이 숙달을 하셔야 된다. 자, 하나만 더 입력하고 쉬었다 할게요. 2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왼쪽에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네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이 과세자가 발행한 그 현금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면세 사업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야 일반 과세자 건지 면세 과세자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따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니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고 부가가치세 2,500원이 있으면 뭐 출금을 했다니까 돈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입세의 공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배울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냐? 거기다 입력할 수 없냐면은 승용차.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승용차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 그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사업과 관계없는 거, 또 토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승용차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에요. 또 접대비 관련된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거, 승용차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부가세, 또 사업과 관련 없는 부가세, 이런 것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전표 입력사항입니다. 자, 이게 내용을 보면요. 관리부의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자동차의 수리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어떤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비용 중에 무슨 비용 처리하냐면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의 비용 개념 중에 차량 유지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은 현금인 거예요. 대변의 현금. 거래의 8요소는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이란 말이죠.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검증해봐라 이겁니다.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렸거나 썼으면 가만히 있어봐. 비용 발생은 차변 맞나? 맞다. 현금 대변,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건 맞는가? 거래의 8요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이렇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검증 안 하고 막 하면은요, 뒤바뀌어서 분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차변 대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아니면 자기 선배한테
차변되면 바꾸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틀리지. 여러분, 차변되면 바꾸는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예요. 완전히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증가시켰으면 현금부터 안 맞아버리잖아요. 현금이 나갔는데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10만원 나갔는데 들어왔다고 했으면 20만원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대변 바뀌는 일은 이건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그거는 살짝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거래의 판료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행 2번 해볼까요? 네, 날짜는 1월 12일로 고치세요. 일반 전표에다 왜 입력해야 되는지 아시죠? 일반 전표 1월 12일로 날짜 입력하세요. 현금으로 모두 출금됐으니까 구분은 1번 출금이라고 해주시고 계정 코드는 차량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고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가 아닌 822번 차량 유지비를 선택해야 돼요. 822. 자, 거래처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 등록되어 있는지 성동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없네요. 네, 여기다 쓰죠. SK 성동 주유소 텍스트로 쓰시고 밑에 적요 코드에서 한번 골라보면요. 유류대가 기름값이라는 거예요. 1번 쓰면 되겠습니다. 유류대 지급. 자, 차변에 커서가 와 있죠. 거기다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부가세 포함된 합계 금액을 28,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주유소에 가서 기름 5만원어치만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5만원 딱 맞춰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5만원에 영수증을 받아보면 부가가치세 따로, 그 다음에 공급가액 따로, 그 두 개 합쳐서 5만원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28,000원, 28,000원어치 기름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거기 영수증에는 물품 가액이 그게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가액 25,455원, 부가세 2,545원 이렇게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자, 밑에 분계 맞았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왜 전표 번호가 또 1번이냐?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날짜별로 1년 번호가 만들어져요. 예. 날짜가 아까는 12일이 아니었어요. 아까는 11일이었기 때문에 11일 날 전표번호 1번이고 지금은 12일 날의 전표번호 1번인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밑에 수행 3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관리 항목에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요 645의 246하나에 사용된 비용이다라는 것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차량 유지비 줄에 커서가 지금 있잖아요. 금액에 있든지 뭐 전표 번호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 줄에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기능키 F3, 저기 하얀 키보드 쓰시는 분은 FN키 누른 상태에서 F3이에요. F3이 항상 추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기능 모음에서도 가면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금 관리. 이것이 F3입니다. 그래서 F3 키를 툭 치면은 밑에 하단에 이런 양식이 나타나요. 그리고 커저가 승용차 코드 안에 딱 와 있어요. 근데 승용차 코드를 우리가 외워서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아니면 F2를 누르면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놓은 차량 번호가 여기에 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아반떼 요거 하나만 등록했죠. 그래서 아반떼 선택해주고 확인.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건너오냐면 차량 번호 차종을 넘어서 구분. 네, 여기 구분의 목록을 눌러보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유류비. 네.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아까 여기에 입력한 내용 대신에 여기 이 내용이 더 상세하게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 관리 항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은 분계장과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 또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여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밑에 이 내용에 의해서 전체 메뉴에 가보면 이런 장부가 맨 밑에 하나 있어요. 차량 비용 현황, 업무용 승용차. 여기에도 반영이 돼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1월 달만 한번 보세요. 1월 달로 차량 번호는 전체를 보세요. 모두. 그러면 현재 우리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요 64 보하나에 246 하나만 보입니다만은 차량이 만약에 5대가 있다 그러면 차량별로 쿡쿡 클릭하면 그 차량의 현재 차량 유지비가 그 차량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와요. 이 차량별로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요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키가 F3키 아니면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자금 관리 기능 모음에 가면 자금 관리 단축키로는 F3 이걸 가지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점표에서는 이렇게 점표 입력으로 문제를 끝내지 않고 한 가지 더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F3을 눌러서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금 점표 2개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쉬는 시간 됐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